방이 그려진 액자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억지로 문장을 꼬거나 비틀지 마라. 낯설게 하라는 말이 요즘 상당히 많이 써지고 있어요. 근데 낯설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문장을 비틀고 꼬고 안 들어간 문장을 막 넣고 힘들게 해요. 술술 좀 익히더라도 어떤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조나 사유나 반전이 있으면 그 글로써 충분한데도 그걸 이상하게 꼬고 본인만 아는 거예요. 몇 단계씩 거쳐가지고 그냥 넘겨서 뭐 글을 쓰고 그러는 것이 많거든요. 자연스럽지 않으면 문장의 재앙을 불러옵니다. 재앙, 뜻하지 않는 게 불행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다 그 말이고요. 억지로 은유하거나 비유하지 말란데요. 이거 오타예요. 은유는 맞고 비유가 아니고 직유예요. 직유. 예. 은유나 비유는 다 메타포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메타포 그래요. 어디 해설이나 그런 거 읽다 보면은 요즘 영어들을 좋아하니까 영어를 이렇게 많이 써요. 에널러지라고도 그래요. 은유를 에널러지. 예. 그리고 여기는 억지로 은유하거나 직유하지 말라. 직유는 시멀리라고 그래요. 시멀리. 영어로 SIMILE. 이게 좀 알아놓으면 해설할 때 그게 가끔 나오니까 그냥 이런 말도 있구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한 시에서 여러 색채를 도입하지 말라. 시를 쓰는데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색채 한 두세 개 정도만 해야지. 그게 너무 혼용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이게 헷갈려 죽겠어요. 가을이면 가을의 톤이 있잖아요. 가을 색의 톤. 예, 웬만하면 거기서 좀 쓰고 특수한 것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색채를 화려하게 갖다 쓴다고 그래서 시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상호 의미 확장에 진력해라. 의미 확장을 시켜야 돼요. 또 어떤 것은 의미 축소를 시켜서 그 문장 속에서 그 존립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말하면 뼈가 있어요. 뼈가 어떤 건 의미 확장시킨다고 해서 예를 들면 손가락뼈를 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1, 2mm 차이겠죠. 네. 거기서 그냥 한쪽은 또 길게 하고 한쪽은 작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웬만해서는 의미 확장할 때도 똑같이 의미 확장을 시키고, 의미 축소를 할 때도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래야 그런 어떤 균형을 가지고 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문장을 꼬고 비틀은 것들이 어떤 게 있냐, 두 작품만 보겠습니다. 화상이라는 그 시입니다. 불의 대인 거죠, 화상. 그리고 또 우리가 그잖아요, 저 화상 보라고 하잖아요. 그 얼굴을 얘기할 때 그 화상입니다. 자전하는 지구에 대해 골몰한 적이 있다. 골몰이라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골몰. 네. 근데 이제 자전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거고요. 그러면 공전이라는 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365일 걸린다는 거잖아요. 예. 걷어찬 흙들이 나열된 방식으로 뿌려졌던 날 모든 것은 이동하고 있었다. 뭐 여기까지도 그렇게 그냥 해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억지로 막 건너뛰고 생략하거나 본인의 어떤 그런 그 관념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러지는 나무들은 한데 모여 있었고 지진은 없었다. 지금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지금 한쪽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네, 쓰러져 있었고 쓰러진 것이 지진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도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분명 나도 같은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는 사실. 공기는 끓었고 최초로 본 분양은 태국문이었다. 자전하는 것이 태국문이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빨강과 파랑은 우울했으며 당연하게도 자전하고 있었다. 말은 있는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말의 목적이죠. 목적이라는 것은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시에 이게 없어요, 별로. 이보다는 좀 낮은 시 한번 볼게요. 소금 사막입니다.
그 소금 사막이 있는데요. 볼리비아 그 대표 명소예요, 여기가. 근데 그 볼리비아 대표 그 사막이 우리가 잘 아는 우유니 사막입니다. 우유니 사막. 해발 3,600m고요. 우리 전 세계 가장 크다고 그러죠.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기.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출현한 지 35,000년의 시간은 화석이 모래로 전이하는데 충분한 풍량이어서, 너무 지금 이 말을 끊지도 않고 다 해가지고 이거 지금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풍량이어서 전이한다는 것은 한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지금 그 변화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전이라는 말을 좀 안 좋게 요즘은 그 써요. 어떤 그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또 암, 뭐 간암이 폐암으로 전이 됐다 할 때 이 전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도 알아놔야 돼요. 다른 장소로 이행되는 현상, 그렇습니다. 풍량, 바람 양이겠죠. 학자들이 사막의 발원지를 추정하는 근거로 들기도 하지만 밤마다 모래가 바다에 빠져 죽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시적인 것은 여기서 보면요, 밤마다 모래가 빠져 죽은 이유, 이게 시적인 언어라고 보겠습니다. 35,000년 후 다시 35,000년 전의 얘기를 했고요. 다시 35,000년 후를 얘기를 지금 이제 또 다시 벌써 들어갑니다. 35,000년 후 그 다리는 소금 사막의 발원지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35,000년 돼가지고 소금 사막이 했는데 없어졌는데, 소금 사막이 아니었는데 35,000년 후에는 소금 사막이 됐다는 거예요. 모래의 여자예요. 여자가 모래예요. 모래의 여자라는 사람은 이거 있어요. 정갈한 소금으로 밥상을 차리고 바람을 기다린다. 그 소금들이에요. 소금들. 소금이 모래의 여자예요. 근데 그 이름을 그 모래의 여자라고 해놨는데 소금으로 밥상을 차려요. 그 사람은.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나와요. 사막에서 바람은 많이 먹은 종들은, 사막에서 바람을 많이 먹은 종들은 종종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들이 사랑을 할 때는 서로 입안에 소금을 조금씩 흘려보낸다. 시적인 언어예요, 여기. 그러니까 위에서 밤마다 모래가 바다에 빠져 죽은 이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랑을 할 때는 서로 입안에 소금을 조금씩 흘려보낸다. 이게 시적인 언어예요.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여자를 찾아오는 것은 소금에 중독된 까닭이다. 그러니까 사막에 우유니 사막, 이런 그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을 자주 찾아오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소금에 지금 중독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동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그 생각의 틀에서 너무 앞서가신 분들 시를 읽었어요. 이 시가 100년 후에는 굉장히 좋은 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해독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은 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 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시로 썼는지 바뀐 신발을 우리 강금엽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뀐 신발, 천종수. 잠시 벗어둔 신발을 신는 순간부터 남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낯설고 어색했다. 분명 내 신발이었는데 걸을 때마다 길이 덜커덕거렸다. 달아있는 신발 뒤축에서 타인의 길을 일으켰다. 똑같은 길을 놓고 누가 내 길을 신고 가버린 것이다. 늘 직선으로 오가던 길에서 궤도를 이탈해보지 않은 내 신발과 휘어진 비탈길이거나 빗물 고인 질펀한 길도 거침없이 걸었을 타인의 신발은 기울기부터 달랐다. 삶의 질곡에 따라 길의 가파름과 평탄함이
신발의 각도를 달리했던 것이다.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은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걷는 길. 나는 간신히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 있는 우리가 또 경험은 이런 일들을 지금 시로 잘 표현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시로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바뀐 신발입니다. 잠시 벗어둔 신발을 신는 순간부터 남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낯설고 어색하다.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뭐 뒤꿈치도 까지기도 하고요. 또 걸음걸이가 뒤뚱거리기도 하고요. 분명 내 신발이었는데 길을 걸을 때마다 길이 덜커덕거렸다. 네, 잘 안 맞는 거예요. 체형에 아직 좀 더 익숙해야 되겠죠. 달아있는 신발 뒤축에서 타인의 길이 잃겠다. 똑같은 길을 누가 놓고 누가 내 길을 신고 가버린 것이다. 길을 신고 가버렸어요. 늘 직선으로 오가던 길에서 궤도를 이탈해보지 않은 내 신발과 휘어진 비탈 길이거나 빗물 고인 질펀한 길도 거침없이 걸었을 타인의 신발은 기울기부터 달랐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궤도 알아볼 필요 있어요. 필요가 있습니다. 궤도는 일정한 곡선의 길이에요.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 궤도를 돌고 있죠. 근데 궤적이 있어요. 궤적과 궤도를 혼돈 놓으시면 안 돼요. 궤적은 어떤 우리 선인들이 지나온 흔적이나 자취, 그거를 궤적이라고 합니다. 자취라는 말이 있죠. 우리 흔히 자취, 시간적 공간적으로 남기고 간 흔적, 그걸 자취라고 그럽니다. 삶의 질곡에 따라 길의 가파름과 평탄함이 신발의 각도를 달리했던 것이다. 삶의 질곡이라는 건 뭐냐면요, 상당히 이 질곡이라는 말이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 어렵게 고단하게 사는 것을 질곡의 삶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질곡이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 형구, 그러니까 형 틀이라든지 뭐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거 차코라고 그러죠. 사람을 이렇게 잡아매는 차코를 채운다고 하잖아요. 지금 같이 수갑이라든지 온몸을 딱 채우는 거예요. 목이랑 꼼짝 못하게 그걸 채우는 거를 차코라고 그래요. 차코. 그 다음에 수갑. 그러니까 차코와 수갑을 질곡이라고 그래요. 원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속박으로 자유를 구속하는 거. 이게 질곡이에요. 네, 질곡.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은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걷는 길. 나는 간신히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니까, 이제 기우뚱하고 내 신발이 아니고, 아이고, 뭐, 이거 다른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내가 신고 다닌 것 같은 그랬는데, 이게 좀 익숙하니까, 이제, 자기 곡선이 직선으로 정직하게 갈 수 있었다. 가로 안에 단어 넣어보기는 새입니다. 새.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 악다구니 소용돌이 뭉쳐 박힌 산으로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노래를 물고서 날아가는 새가 한 마리. 새 한 마리 하는데도 괜찮아요. 새 가라고 꼭 굳이 그렇게 하셨어요. 피 달구는 화로. 아무도 모른다. 화로. 숯불을 담는 그릇이죠. 이게 새 제가 왜 온도를 얘기했겠어요? 이 화로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네, 새. 네, 뜨겁다. 뜨거우면 따뜻하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화로예요. 새가 날아간다는 것은 화로를 달고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화로불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방에다가 이제 화로불 뭐 이렇게 들여놓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화로불을 그렇게 한겨울에 들여놓고 또 거기서 또 국밥 두고 먹고 오징어도 굽먹고 거기다 딱딱 마른 떡 인절미 그것도 굽먹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원래 뭐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기가 맥케어의 방 속에 있는데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화룻불은 하루에 담은 불을 화룻불이라고 그래요. 화룻불과 화룻불을 혼동하면 안 돼요. 화투불은요, 장작이나 이런 것을 쫙 이제 싸놔요. 화투불을 키운다고 그런 거예요. 그걸 크게 좀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닭집을 태운다든지, 또 그런 것을 다 화투불 피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삶의 연대를 뼛속 깊이 새기며,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모든 것을 뼛속 깊이 새기며, 칠흑 어둠 복판에서 산화하는 순간까지, 산화는 꽃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끝나는 것을 산화,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 전쟁터에 가서 우리 무명 용사들이 산화했다, 그죠? 꽃다운 청춘을 바친 거죠. 목숨을 비우는 거예요. 스스로 뇌관이 되어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뇌관이라는 것은 민감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위험은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뇌관이라는 것은요, 산화하는 순간까지 스스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항시 날아다니니까. 예. 그래서 그 뇌관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조금 억지스럽기도 하지만은, 그게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마디풀인데요. 마디풀과에 속하는 한 해살의 풀을 마디풀이라고 그래요. 6, 7월에 꽃을 피웁니다. 이게 마디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디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떤 기도와 어떤 간절이라는 것은 매우 정성스럽고 절실하다 그 말이에요. 간절함이 꽃심지를 들어 올렸는지, 젖은 땅에 내려선 꽃그늘도 굽이치는 강물처럼 초원을 흐르고 싶었을 것이다. 자, 마디풀이잖아요. 손마디 한마디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마디풀이 자라봐야 30cm도 안 돼요. 근데 이 마디풀이 자라는 이유는 초원을 걷고 싶어서 그래요. 초원. 네, 이 조그마한 하나를 크게 지금 형상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심지 한번 알아볼게요. 심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등잔불이라든지 난포불에 심지, 이게 석유나 이런 걸 담궈놓고 거기다 담궈서 불을 피우는 거잖아요. 심지가 있는 놈, 없는 놈, 그럽니다. 우리한테도. 그래서 불심지라는 것은 분하거나 흥분하여서 마음, 감성이 거센 것을 불심지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개가요, 불심지를 피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럴 때 불심지. 눈심지라고 그래요. 성이 나거나 무엇을 찾느라고 바짝 눈심지를 세우는 거예요. 불뚝심지라는 말이 있어요. 불뚝심지. 갑자기 막 불끈불끈 성질내는,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불뚝심지. 시인, 특히나 글을 쓰시는 분들은 간호에 대해서 많이 자기 자신이 정립해 놔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정확하게 이 단어를 알음으로 인해서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초원을, 마디풀이 자라는 이유는 초원을 지금 걷고 흐르고 싶은 거예요. 그 넓은 초원을. 그 조그마한 마디풀 하나가. 짙은 속눈썹 깜빡이며 4231입니다. 다독인 발자국마다 만날 수 없는 이편과 저편 사이 반듯하게 가교를 놓고자 했습니다. 만날 수 없는 곳까지, 초원까지 다 달려서 모든 것을 다 만나게끔 해주겠다 그 말이죠. 네. 질주 시간 밖에서 완성되는 선계, 신선히 사는 것, 촘촘하게 생을 짓는 거예요. 마디풀이 하나하나 자기로서는 적어요. 우리 사람 하나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뭉치면 큰 거예요. 네. 그러면 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금 아직이네요. 이미 지금 아직 많이 있잖아요. 네, 제가 쓴 겁니다. 이미. 일정한 시간보다 앞서를 이미라고 하고, 지금은 가장 지금, 제일로 좋은 금이라고 하죠. 바로 지금. 그 다음에, 아직은 일정한 때가 되지 않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입을 다물고 계세요. 우리는 새로운 평안을 원해요. 평안이라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거잖아요.
몸이나 마음이 걱정이 없음을 말하는 거고요. 안녕,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는, 이것도 안녕하시냐, 무고하시냐 할 때 평강, 걱정이나 탈이 없음.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적인 얘기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다가 또 3일 만에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왔잖아요. 와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너 평안하냐 그랬어요. 평안이라는 거. 땅에 떨어진 낙엽보다 조금 더 우수한 평안 말이에요. 그렇게 말. 아직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시로 가녀드는 것들과 파괴되는 생각들. 새가 아니어도, 새가 아니니로 고쳐야 돼요. 아니어도를. 새가 아닌 구름이 하늘에 떠 있듯이 꽃은 땅 위로 꽃대를 올려요. 무지개를 흠모하지만, 흠모한다는 건 마음에 그리고 우러러 따르는 데서 흠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위험한 꿈은 싫어요.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제를 고독한 날로 만들고, 고아가 아닙니다. 고독한 날로 만들고, 허물 수만 있다면 오늘을 허물어 버리세요. 이게 아니고요. 할 수만 있다면 오늘을 허물어 버려요. 그 말입니다. 할 수, 허물이, 앞에 허물은 허물수, 이거는 할 수만 있다면 오늘을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후련하게 멀리 던져버리세요. 후련하게, 시원하게 그 말이죠. 이 일을 내일이 알지 못하도록 시침이 뚝 빼어요. 대책 없는 내일이란 말이 진절머리 나죠. 대책이 없으면 내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와 내일이라는 단어를 같이 동급으로 써요. 네, 내일이 곧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내일이라는 말. 또 희망이라는 말은. 그게 없으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동력이 좀 떨어져요. 이미와 지금 사이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폐쇄적 간격이 존재해요. 여기서 사이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까지 지우겠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미와 지금 사이의 폐쇄적인 간격이 존재해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와 지금 그 사이에는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 네. 왜냐하면 이미는 막여놓은 것이고 다 이게 지금 막여놓은 건데 지금만 현실이고 막여놓지 않아요. 썩은 막대기로 희망을 세우는 것처럼 내일이 있는 한 당신으로는 나약하고, 내일이 있어서 아이고 오늘 할 일을 내일 합시다, 나약하니까 그래요. 또 바빠서도 그렇지만 그러나 시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절망적으로 멀게 느껴져요. 어제와 오늘의 내통이 당신을 움직여요. 어제와 오늘의 내통을 해야 돼요. 서로 통해야 나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네. 희망은 세상을 번쩍 들었다 돋는 태양이 아닙니까? 땅에 떨어져 젖은 낙엽처럼 당신이 불러도 가만히 있는 자세를 취해봐요. 자세예요가 아니고요. 그 자세를 취해봐요. 강요당한 포기가 있었는지 기억해보세요. 강요당한 포기. 요즘 본의 아니게 강요당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비극을 견딘 것 이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극을 견딘 만큼이 평안이 있었던가요? 편안함이 있었던가요? 그 말이에요. 상처를 앞세우고 내일로 가야 한다면, 상처는 이게 아니고요. 지금을 앞세우고 내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엉뚱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지금을 앞세우고 내일로 가야 한다면 오늘은 어떻게? 입을 다물고 계세요. 그 말이에요. 왜? 내일로 뭐 어찌고 저찌고 하지 말고 오늘 딱 침묵 보고 있어서 내일을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좋은 시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무 문이에요. 나무에 어떤 문이 있어요. 나무 문. 문을 세웠더니 바깥이 들어와 빈방이 되었다. 문을 딱 지금 여기다 문을 내면요, 저 바깥이에요. 내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쪽은 바깥이거든요. 누구나 선생님들께서 이 문을 보면 제가 바깥이 되는 거예요.
안과 박 같은 거예요. 바람의 어느 층이 키운 나무들은 흰 연기를 품고 있다. 어제는 나무 안쪽이 자라고 오늘 나무 바깥이 자랐다. 나무는 어디가 분일까요? 이렇게 했어요. 나무 어디가 분일까요? 진짜로?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나무는 어디가 문이에요? 나무 문. 가지. 나무 문은 이파리입니다.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을 하는 공장이에요. 나무 이면은 또 나무 항문이에요. 배설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를 먹고 또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주잖아요. CO2를 먹고 O2를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배설기관이고 입이에요. 나무의 문. 그러니까 나무의 문은 이파리인데 거기에 이제 잎도 항문도 나무 그 이면, 그 겉면. 그 이면을 딱 보면요. 미세하게 보면 겉면은요 털이 없어요. 어떤 나무들 웬만하면 호박 같은 게 있어요. 털이. 근데 이제 이면은 털이 있어요. 어떤 그 이파리든지 미세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도 보호하고 항문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털이 존재하고요. 그 집에서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그 제라늄처럼 그런 어떤 그 벤자민 고무나무나 이제 그 스파트필름이나 관음직이나 이런 것은 털이 없잖아요. 매끈매끈한 것은 스프레이를 좋아해요. 스프레이를 뿌려서 한씩 닦아주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이제 제라늄이라든지 이제 털이 있는 종류의 그런 베고니아라든지 이런 식물은요 스프레이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왜냐면 스프레이를 하고 어느 정도 있다가 말려야 되는데 안 말르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거기에 그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법원이네요. 법원. 아침마다 쥐가 죽던 시절이었다. 아침에 꼭 쥐가 죽어요. 쥐약 먹고 죽던 쥐덫으로 죽어요. 할머니는 밤새 놓은 쥐덫이네요. 양동이에 빠뜨렸다. 왜 그랬냐면 쥐가 쥐덫에 있으면 안 죽어요 쉽게. 그러니까 양동이에 질식사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속에다가. 법원은 저 앞에 있는데. 네. 그것이 죽을 때까지. 이게 쥐가 죽을 때까지요 이제. 할머니는 흔들리는 물을 쳐다본다. 죄를 지으면 저곳으로 가야 한다고. 언덕 위유네요. 이 오타 나왔습니다. 위의. 언덕 위의 법원을 가리키며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그게 도대체 뭐냐고 묻고 싶었는데 그 다음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본의 아니게 살생을 한 거지 뭐. 근데 할머니는 본인은 쥐를 양동이에다 사는 거 해갖고 매일 죽이면서 저 법원에 저거는 잘못된 가능들을 한 게 손가락질을 하셨죠. 개끈이네 개끈. 멍멍하고 밥이 다가갔댔죠. 멍멍아 하고 이렇게 가는가 하면 개가 하는 멍멍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뒤에 그 구문을 보면요. 밥하고 밥이 지금 밥주를 갔어요. 멍멍아 하고. 개의 절반이 꼴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 저도요. 이 시를 옛날에 여기에 관련된 시들이 좀 있어요. 개꼬리가 진짜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상당히 길어요. 절반은 돼요, 정말로. 이렇게 개꼬리가 말려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개는 표정을 꼬리로 하지 않습니까? 표정을. 이게 동물한테 그때도 얘기했지만 표정을 안 줬어요. 네. 하나님께서 절대자께서 사람한테만 웃음을 줬습니다. 사람한테만 웃음을 줬어요. 마당 절반쯤이 희망에 묶여 있다는. 마당 절반쯤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당이 좁은 마당이 있는데 개끈이 이렇게 있겠죠. 못 돌아가게. 그러니까 그 희망이 묶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은 시는 그런 어떤 언어로 만든 생명체고 그렇기 때문에 시를 억지로 문장을 꼬거나 비틀어서 그 신비를 훼손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오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